자, 오늘 그 기출문제 풀이 비즈니스 로인데, 사실은 비즈니스 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문제 풀이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뭐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나왔다는 걸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그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강의는 한 10몇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이런 건 했지만 라이브 강의는 거의 10몇 년 만에 지금 사실은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들 이 비즈니스 강의는 하시기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강의 시간은 짧고 뭐 분량은 많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와 가지고 강의하고 또 자, 우리 2016년서부터 해서 한 5년치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그 캐플리 보교재를 보시면 좋고, 혹시 서강대나 뭐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쪽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고, 없으시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혹시 곧 시험 보실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죠?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6년 기출문제 2번 문제서부터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뭐 문제가 이건 짧지만 긴 문제 나오면은 질문서부터 읽자 그랬죠? 질문서부터 읽자 그랬고, 비즈니스 로는 좋은 게 뭐냐면 잘 몰라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텍스트는 잘 모르면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를 4개를 보고 4개만 봐서 숫자를 찍을 수가 없는데, 비즈니스 로는 4개의 문장을 잘 읽어보면, 문장이 긴 것들은요, 그러면은 문제를 가끔 안 읽어보고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 내에서, 왜냐면 사실은 법은 객관식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법은 원래는 이건 다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거를 백관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문제 자체 내에서 답을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섹션 룰 10b5, 그죠? 룰 10b5 딱 우리는 1944년도법이 기억나셔야 되고, 뭐랑 요건이 똑같다? 프로드랑 거의 요건이 똑같다. 그쵸? 프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룰 10b5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거죠. 그쵸? 셀러 바이어 둘 다 적용이 대상이 되어지고, 뭔가 사기를 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머티리얼 미스스테이먼트를 뭐 10K에다가 했거나 아니면은 뭐 공시를 잘못했거나 뭔가 불법 행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인텐션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인텐션을 조금 유식한 법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SCIENTER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사이언터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필적 고의와 비슷한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믿었어야 된다. 그리고 데미지가 났어야 된다. 그죠? 그것을 주식의 거래와 관련돼서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룰 10b5로 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카운턴트로부터 데미지를 리커버 하려면은 플레인티프가 뭐를 입증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고요. 자, 4가지죠? 뭐 손해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에 고의가 있었다. 믿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텐데, 자, 뭐예요? 프리비티 오브 컨트랙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프리비티 오브 컨트랙은 언제만 필요합니까? 계약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룰 10b5와 같이 무슨 이렇게 법에 의해서 프로드와 유사한 거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보니까 plaintiff rely on the counter intentional misstatement material fact,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쵸? 아주 그냥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material fact에 대해서 intentional misstatement를 어떻게 했다? rely on 했다. 뭐 정답이죠. 자, B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108페이지에 우리 그 룰 10b5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입증 요소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디펜스로 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듀 딜리전스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CPA가. 룰 10b5는 듀 딜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섹션 11은 어때요? 듀 딜리전스 사용할 수가 있죠. 그거는 좀 구분해 놓으시고, 자, 1933년도법에서는 위반했을 때 뭐가 적용돼요? 섹션 11이 적용되죠? 거기서는 뭐만 우리가 입증을 하면 됩니까? 딱 2가지죠. 유가증권신고서에 Material Misstatement가 있었다. 그죠? 증권을 발행하면서 뭔가 거짓된 게 있었다. 두 번째는요, 데미지 났다. 이 2가지잖아요. 그죠? 이 2가지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때 CPA가 소송이 걸렸을 때 뭐를 디펜스 할 수 있어요? 듀 딜리전스 CPA가 디펜스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룰 10b5로 소송이 걸렸을 때는 듀 딜리전스는 디펜스 할 수가 없다. 그거 차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보니까 K가 C한테 500불 빚지고 있는데 500불을 이제 받을 게 있는데 C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K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500불 대신에 이제 받기로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뭐라 부르냐 이거죠. 그죠? 예. 이거 뭡니까? 원래 돈을 빌려줬는데 돈 대신에 뭘로 받기로 한 거예요? 물건으로 받기로 한 거죠. 그죠? 우리 혹시 교재 있으신 분은 11페이지에 그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제 교재가 그 서강대 거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뭐 그 순서는 똑같아요. 네, 순서 똑같으니까 계약의 이행 부분, 이행해제 구제 수단 그쪽 부분에서 계약의 해제에 보니까 mutual rescind라고 하는 게 있었고 novation이라는 게 있었고 accord and satisfac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다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죠? 신기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예제가 똑같아요. mutual rescission은 뭡니까? Both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rescind the contract. 상호 계약을 철회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죠? 그냥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고요. accord and satisfaction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한국말로는 조금 어렵지만 대물변제의 합의 및 그 이행이라고 불렀어요. 아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돈으로 빌려준 거를 물건으로 받기로 하고 그때 이제 크레디터의 입장에서는 어떤 옵션이 생겨요? 돈으로 받아도 되고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둘 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옵션이 생기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돈도 안 주고 물건도 안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소송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처럼 500불 받을 돈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으로 대신 받기로 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다가 돈 빌려주고 뭐로 받기로 했다. 탱크나 뭐 비행기로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accord and satisfaction이라고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C번에 보니까 novation 있네요. 그죠? novation은 뭡니까? 이거 나오면은 뭐랑 좀 구분하셔야 돼요. delegation하고 우리가 구분을 하시자 그랬죠? 예, delegation of duty하고 novation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delegation of duty는 duty를 delegator가 delegate한테 넘기는데 그때 delegator는 자기의 duty가 still liable 하죠. 기억나시죠? 예. 반면에 novation은 뭐예요? 계약 당사자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A하고 B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A가 B에게 돈을 줄 게 있었는데 A의 의무가 C한테 넘어갔는데 누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크레디터인 B가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A의 라이어빌리티는 완전히 릴리스가 되고 C가 새로운 채무자로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노베이션이라고 부른다. 이 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크레디터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지금 이제 문제는 accord and satisfac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P가 커먼 스탁 500주 갖고 있어요. P의 권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혹시 이제 캐플리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비즈니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뭐 서강대에서 들으신 분들은 그 비즈니스로 교재 같이 이제 비즈니스로 2에서 아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십, 뭐 코퍼레이션, LLC 이거 공부하셨을 텐데 지금 질문은 뭐예요? 주주의 권리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가 사실은 뭐 코퍼레이션 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설명드렸던 거죠. 일단은 주주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주주총회에서 참여해가지고 뭐를 바꿔요? 아리클 오브 인코퍼레이션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은 뭐가 있어요? 기본정관이 있고 바일로가 있다 그랬죠? 기본정관은 뭐라 부르고 아리클 오브 인코퍼레이션을 부르고 부속정관은 바이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기본정관이 AOI는 누가 바꿔요? 주주들이 바꾸죠. 주주총회가 바뀌어요. 근데 바이로는 누가 바꿉니까? BOD에서 바꾸죠.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는 주총 참여해서 AOI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가 멀지하거나 뭐 컨solidation 하거나 이런 extraordinary 매너에 대해서 보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주총 참여해서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BOD를 뽑는 거죠. 그죠? BOD, 보드 오브 디렉터를 뽑을 수가 있다. 반면에 아피서는 누가 뽑습니까? 아피서는 BOD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아피서를 뽑을 수 있고 뭐 해고할 수 있다. 이게 주주의 권리냐? 그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BOD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주 권리할 때 공부하셨던 게 보팅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었고요. 예, 보팅 어그리먼트는 서로 주총할 때 나는 너를 뽑아줄 테니까 너는 나를 뽑아달라 라고 상호 합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유효하다 그랬죠. 예, 그게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뽑아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는 안 뽑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해서 탈락됐어요. 그렇다고 주주총회가 무효냐? 그렇진 않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큐뮬러티브 보팅이라는 게 있었죠. 집중 투표제. 예,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큐뮬러티브 보팅이다.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도 이 내용이 뭐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목적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팅할 수 있는 권리들이 그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스펙션 할 수가 있었죠. 뭐를 인스펙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슨 회사의 레코드나 또는 스탁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proper business purpose예요. 그죠? proper business purpose가 있을 때만 회사에다 요청해서 회사의 승인하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회사는 이거를 deny 할 수가 있죠. 거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쉐어홀더가 이거는 자기 개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보자고 하는 거다. 아니면 뭔가 회사와 호스타일한 목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회사가 입증을 하면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회사 쪽에서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가 이제 주주의 어떤 보팅권과 인스펙션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과 관련돼서 뭐가 있었어요? 액션과 관련돼서, 소송과 관련돼서 우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요. 우리가 주주 대표 소송이라서 deliberative 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deliberative action. 그래서 이제 주주가 뭔가 회사를 대신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죠.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데 언제 그런다 그랬습니까?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이런 사람들이 다 꿍깍꿍깍 해가지고 회사 돈을 이렇게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피해를 받았어요? 주주가 직접 피해 본 게 아니라 회사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회사가 원고가 되고 대표이사가 피고가 돼야 되는데, 그때 회사를 대표해서 주주가 대신해서 소송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주주의 권리이기도 하고 이걸 뭐라 부른다? delibera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는 뭡니까? preemptive right이었죠. 그렇죠? 신주 인수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팅 스탁을 갖고 있는 커먼 스탁 주주들은 그럴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할 때 내 지분율만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영어로는 preemptive right이었다. 그 다음에 appraisal right이라는 것도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그래서 이제 회사가 M&A가 되는데 내가 몰지 당하는 입장의 회사이고, 주주이고, 그 회사의 M&A에 내가 반대 입장을 폈고, 주총 들어가서도 반대로 투표를 했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 주식을 일정 금액으로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appraisal remedy 또는 appraisal right이라고 불렀다.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런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해놓자 그랬죠? 자, 하나 조심하실 것은 주주가 배당받을 것이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회사는 돈이 남아도 배당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결의사항이지, 주주가 당연히 주주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래서 주주가 디비던드 받을 수 있는 건 right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5번에 보니까 A번에 automatically receive in dividend in any quarter. 일단 틀렸죠, 그쵸? 어떤 쿼터든지 디비던드를 자동적으로 받는다? 아닙니다. 그죠? 자, B번에 보니까 inspect the corporate records. 자,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 뒤에가 틀렸냐면 on demand가 틀렸죠. on demand는 아무 때나 요구만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business proper purpose를 위해서라는 말이 붙었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on demand가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고, C번에 vote for the election and the removal of the BOD. 그죠? board of director를 뽑고 removal 하는 것은 주총 결의사항이고 주주의 권리다. 근데 밑에 corporate officer를 뽑는다. 그거는 틀린 거죠. 그쵸? 자, 6번 볼게요. 자, B의 old auto에게 오토모빌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풀러가 매니저였고 그 회사에. 근데 얘한테 얼마를 B가 줬냐면 100불을 줬네요. 그죠? 100불을 줬어요. 이럴 때 B가 어떤 의무를 위반을 했느냐. 그쵸?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제 에이전트의 의무를 보는 건데, 에이전트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듀티 오브 듀케어, 듀티 오브 로열티. 그죠? 우리 혹시 그 캐플리 교재 갖고 계신 분은 86페이지인데, 교재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고, 듀티 오브 듀케어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같은 상황 하에서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서 일을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듀티 오브 듀케어의 내용이고, 듀티 오브 로열티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그 conflict of interest가 일어나는 거 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secret profit 같은 거 챙기지 마라. 이런 내용이 이제 듀티 오브 로열티죠. 그래서 듀티 오브 로열티의 내용은 크게 에이전시 관계에서 인포메이션 얻었으면 컨피덴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principal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예. secret profit 챙기지 말아라.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뒤려부 로열티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했어요? 뒷돈을 준 거잖아요. 그죠? 예. 뒷돈을 준 거니까 로열티에 대한 위반이다. 됐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별로 비즈니스로 문제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네요. 2016년도에 하드로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Under which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ould an assignment of right under the contract invalid? 자, assignment인데요. assignment 우리 교재 보시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죠. assignment와 관련돼서 일단 assignment는 뭐를 넘기는 거예요? right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쵸? 내 권리를 넘기는 거고, 만약에 내가 권리와 의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계약 전체를 넘길 때도 우리는 assignment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를 넘기는 거를 우리는 assignment라고 부르는데, assignment는 assign 너가 있고 assign 네가 있죠. 그죠? assignment는 권리를 넘기는 거고, 그래서 assignment를 하는 사람을 assign 너라고 부르고, 그거를 받는 사람을 assign 네라고 부르는데, 자, 그럴 때 나머지 한 사람은 뭡니까? 돈을 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돈 빌려준 게 있는데 내가 돈 받을 거를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해서 그 권리를 넘겨준 게 지금 어사이먼트니까 결국은 이제 어사인 네가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돈 빌려준 사람 뭐라고 불러요? 어블리거라고 부르죠. 어블리게이션을 이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블리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사이먼트는 항상 어블리거에 동의 없이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동의 없이 넘길 수가 있어요. 어블리거가 아니야 나는 너한테만 돈 줄 거야. 너의 권리를 다른 데서 넘기면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동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어사이먼트다. 그죠? 자, 근데 어사이먼트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 뭐가 있습니까? 어블리거의 리스크가 materially 높아져 버리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보험계약이 있었죠. 그렇죠? 인슈런스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넘길 수가 없었다. 또 뭐를 넘길 수가 없죠? 델리게이션이든 어사이먼트든 뭐는 넘길 수가 없어요. 퍼스널 서비스와 관련된 거. 그렇죠? 퍼스널 서비스는 계량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무의 이전이건 권리의 이전이건 권리의 양도이건 퍼스널 서비스는 넘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넘길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었어요. 설사 계약에 금지가 되어 있어도 뭐는 넘길 수가 있었습니까? 금전채권. 그렇죠? 내가 돈 받을 권리는 내가 어블리거에 동의 없이 설사 계약서에 권리 양도가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넘길 수가 있었죠.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런데 이제 권리가 양도가 됐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예, 내가 진짜로 이거를 양도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뭐 아니냐.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어사인 이가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권리를 양도 받은 거야라고 거짓말을 해 갖고 어블리거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사이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니까 자, A번에 Assignment was made without notice to obligor. 그죠? 예. 어블리거의 노티스 없이 어사이먼트가 이루어졌다. 양호하죠? 예, 노티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동의 필요 없고 노티스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어사이먼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뭐를 해줘야 돼요? 노티스를 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어블리거가 어사인 너한테 가서 돈을 갚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사인 니는 권리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노티스는 누가 합니까? 어사인 니가 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돈을 어사인 너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 라고 해서 어사인 네가 보통 노티스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B번에 Assignment was made without the assigner's intention to transfer. 자, 어사이너가 트랜스퍼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사이먼트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videntiary document의 딜리버리 없이 이루어졌다. 상관없습니다. 뭐 에비던스 필요 없고 어사인 이에게 노티스 없이 이루어졌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양도 자체는 가능하다. 근데 인텐션이 중요한 거죠. 자, 2번에
2번도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뭐 하드라고 해서 어렵다기보다는 괜히 이제 선입견인데 한번 읽어보죠. 자, G가 오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 오럴이 중요하죠.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를. 근데 스미스를 위해서 뭐 하기로? 리얼 에스테이트를 펄처스 해주기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시로 계약을 했는데 뭐로 했어요? 구두로 했죠. 네, 구두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G가 누구랑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냐면 데이비스로부터 땅을 사기로 리튼 컨트랙 했어요. 자, 이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니까 반드시 리튼으로 하는 거 잘한 거죠. 예. 스미스와의 릴레이션십을 디스클로징하지 않은 채로. 자, 일단 G하고 S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에이전트와 프린시플의 관계죠. 그죠? 그런데 지금 G가 데이비스한테 프린시플과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내가 땅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undisclosed 프린시플을 대리한 에이전트의 어떤 역할이죠. 자, 일단 익스프레스 어서너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네가 내 땅 대신해서 팔아라 라고 지금 스미스가 G한테 익스프레스 어서너티 준 거 아니에요. 그 익스프레스 어서너티가 뭡니까? 땅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츄얼 어서너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액츄얼 어서너티가 있는 상태에서 undisclosed 프린시플을 대리해가지고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이거 누구도 책임져야 돼요. 프린시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서너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얘가 가갖고 지가 계약을 해왔으면 그거는 프린시플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undisclosed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를 대응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서 계약을 해왔으니까는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which of the following is Smith? 본인이 땅을 사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예. 그럴 때 어떻게 디펜스를 하면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 일단 어서너티 문제로 가면은 사실 이기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어서너티 문제로 가면은 뭐라고 할 수는 있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땅을 5만 불짜리를 사라 그랬는데 얘가 100만 불짜리를 샀다. 그래서 나는 5만 불만 책임지고 뭐 95만 불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는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undisclosed이기 때문에 apparent authority에 대해서 내가 시킨 거를 넘어갔을 때는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죠? 지금 액츄얼어스는 있는 상태에서 가서 사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게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은 에이전트 계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에이전트 계약도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쓰면 이게 보이더블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지금 대리 계약을 오럴로 했다. 따라서 이 대리 계약 자체가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서 디펜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번에 그린이 프린시플의 릴레이션십을 디스클로즈 않았기 때문에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undisclosed 프린시플의 에이전트로 일한 거니까. 자, B번에 에이전시 어그리먼트가 라이팅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예, 부동산, 이게 만약에 상품 매매 거래인데 500불 이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무 문제, 서비스 계약이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in writing 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무슨 뭐 풋볼 선수의 대리 계약을 했는데, 뭐 6개월 일하는 거를 뭐 5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이건 프린시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계약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문제 같아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4번 볼까요? 자, 4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강의를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들으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는 진짜 우리만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게 리퀴데이트 데미지 문제인데, 우리 교재 보시면 13페이지에 있거든요. 13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나잇이라는 사람이 리스 컨트랙을 했는데요. 뭐라고 계약을 했냐면 월 400불에 렌트가 이제 주어지는데 매월 5일까지 400불 렌트를 내지 않으면 나이트 우드 오드 더 랜드로드 25불 as liquidate damage, 25불을 liquidate damage로서 빚진 걸로 내가 하겠다. 그거를 for every day that the rent was late. 렌트가 늦은 날로부터 매일 25불씩 더, 그러니까 레이 차지 피를 이제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죠. 미국은 이런 레이 차지 피가 있습니다. 레이 차지 피가 항상 있고, 뭐 한국도 아마 있겠죠. 근데 이제 리스 컨트랙 할 때 그래서 뭐 며칠 늦으면 얼마인데 보통 그게 뭐 한 렌트 금액의 한 10%를 넘지 않아요. 렌트 금액이 뭐 2,000불이면 아무리 많아도 뭐 한 100불, 150불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25불로 이걸 썼어요.
그리고 1월에 나잇이 failed to pay the rent until 21일. 원래 5일까지 내야 되는데 21일까지 렌트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며칠이 늦어진 거예요? 16일이 늦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랜드로드는 야, 너 16일 늦었으니까 그만큼 25불로 계산을 해가지고 25불로 계산해서 레이차지 피 400불을 내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0불이 월 렌트인데 레이차지로 400불을 더 내라고 한 거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콜트는 어떻게 판결을 하겠냐 그런 문제예요. 자, 이게 만약에 리퀴데이트 데미지는 원칙적으로 뭐다? 리즈너블 하면 항상 이건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컴펜세이트 데미지를 서브스티튜트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실손해 금액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보통 소송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잘못했다는 정해져 있는데 손해 금액을 우리가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금액을 미리 어느 정도 계산해서 산정해 놓는 건데, 그런데 이게 손해 금액이 원 계약과 비교해서 너무 크면 그러면 이거는 퓨니티브적인 요소가 있거나 페널티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건 아예 무효가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10,000불짜리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데미지가 뭐 20,000불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 리미티드 데미지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월 렌트가 얼마예요? 400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6일 늦었다고 400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페널티란 말이죠. 그쵸? 실제로 손해본 거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어떤 서브스티튜트 금액이 아니라 페널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누가 이길까요? 테넌트가 이길 수가 있겠죠. 예, 테넌트가 금액은 너무나 이거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늦었으니까 늦은 거에 대해서 얼마를 받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랜드로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돼서 뭐 그러면 한 100불 정도 더 내라든지 50불 정도 더 내라든지, 그냥 400불짜리 렌트에다가 400불을 레이차지로 더 내라, 이거는 unreasonable 하다고 보는 거고, unreasonable한 금액이기 때문에 페널티나 퓨니티브 데미지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가 계약법에서는 페널티나 퓨니티브 데미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실손의 금액을 일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번에 보니까 랜드로드 was entitled 800불 because lease provided late charge 25불씩 per day late charge가 있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이긴다. B번에 late charge가 constitute 뭐를 구성한다? 페널티다. 왜냐면 너무 excessive하다 이거죠. 너무 excessive해서 페널티이기 때문에 late charge는 받지 않는다. B번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liquidated damage가 unreasonable 하냐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는 월 렌트하고 똑같은 금액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unreasonable 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넘겨볼게요. 5번. Contract to purchase which of the following cannot be assign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contract. 방금 본 거죠, 그죠? 어사인먼트 할 때 넘길 수 없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인슈런스 컨트랙트 하고요. 또 퍼스널 서비스와 관련된 거 넘길 수 없습니다.